무시하고 뭘 위해서? 물신을 섬겨. 물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이단 사입이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거 구복신앙이야. 구원신앙이 아니라 구복신앙이라고. 그러면 구복신앙과 구원신앙은 어떻게 틀려? 내 살아있는 내 삶에서 복을 구하는 게 구복신앙이야. 이건 기본적으로 내세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믿지 않는 행위야. 내 살아서 부자 되려고 하고 내 살아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현실 세계만 믿는 거야. 진정한 구원신앙은 뭐냐? 내세를 믿는 거야. 내가 죽은 후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때를 그리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흠모하면서 내 지금의 삶은 나보다 약한 자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모습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구원신앙이야. 뭐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는 줄 알아요? 행위 말로만 믿으면 안 된다. 행동하라고 그랬어. 행동하는 믿음을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부자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거, 그게 행동이야. 우리나라에 이 경주 최씨 유명한 전설 있잖아. 경주 최씨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그 가훈이 있어. 뭔데? 인근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인근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또 그 뭐예요?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재산을 만성 이상 늘리지 마라.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혀라. 벼슬은 진사 이상 올라가지 마라. 이게 경주 최씨 부자의 가훈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 예, 그 경주 최씨가 인근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랬어. 그리고 이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그게 왜? 흉년에 땅을 파는 사람들이 누구야? 자영농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땅을 파는 거잖아. 그래서 그럴 때 땅 사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면 그 자영농민은 영원히 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정신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부자들이 그래? 여러분, 오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려고 3년 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내용을 포기했어요. 연기가 아니라 포기한 거야. 이거 왜 나온 건 줄 알아? 박근혜가 후보 때인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200억 이상의 2012년 기사였던 걸로 기억나. 200억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2만 원밖에 건강보험 안 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걸 고쳐야 된다. 그래서 당선된 거다. 그래놓고 지금 그 부과체계,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그러면서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 20만 원 보험료를 내는데 월급 200만 원에 1억짜리 집 있다고 20만 원 30만 원 내고 있는데 수백억 재산가들이 만 원 2만 원 내. 정말 야!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야. 굉장히 반성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등골을 빨아서 부자들이 지금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어폰 귀 아파? 아니 왜 이어폰을 듣고 그래? 우리 방송 이어폰 이렇게 빼서 어깨에 걸어놔도 다 들리는데. 좌우지간. 그래서 이 건강보험의 부과체계를 실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바꾸기로 해서 이번에 이게 발표될 예정이었어요. 부자들한테 정말 자기 재산에 맞게 건강보험료 부과하겠다고 바꾸기로 한 거야. 그런데 청와대에서 압력 넣었다며. 왜 시키지 않은 일 하냐고. 그래서 이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오늘 개편 발표하기로 했는데 완전히 묻어버렸어.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내가 2억, 내 자산이 2억도 안 되고 소득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20만 원을 내. 지금 계속 올라서 24만 원을 내는 거야.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200만 원 소득인데 내가 24만 원을 낸다고.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희가 얼마네? 나보다 재산이 10만 배가 많은 사람이 나보다 10배밖에 안 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바꾸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얘네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야? 선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가 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돈을 대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돈을 대주고, 그 중산층 이상은 알아서 해결하자. 이게 선별적 복지예요. 자, 그래, 좋은 말이야.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주면 좋지. 그래서 선별적 복지한다 해서 한 게 뭐냐? 원래 1급, 2급 장애인으로 국가에서 보장해주던 사람들한테 보증 금액 줄이는 거. 선별적 복지. 뭐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주겠다며. 그래서 한 게 뭐야? 장애인 등급제 해가지고 원래 장애 1등급, 2등급이었던 사람들이야. 국가 보조해줬던 사람들. 그거 보조 예산 잘라버렸어. 깎아버렸어. 생활보호 대상자 기준 강화해서 돈 안 줘버려. 그게 선별적 복지야 지금. 박근혜 이명박이 추구한 선별적 복지는 결국 뭐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돈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복지 정책을 없애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지금 복지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어. 여러분, 박근혜 정부 1년 동안요, 13년에 복지 예산이 불용된 게 많다니까? 복지 예산이 그 전에 책정한 것대로 책정된 복지 예산이 불용, 안 줬다는 거야. 안 주고 남겨서 그 예산 14년을 아예 없앴어. 기가 막히냐고. 기가 안 막히냐고 지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기사 한번 볼게요, 같이. 적절한 뉴스가 올라왔으니 같이 한번 봅시다. 논란 문영표 보건부 장관 건보료 개편도 백지화. 고소득 직장인과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반발 우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고민 끝에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만든 개편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며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근로소득자 추가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 피부양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불만을 많을 것이라고 백지화 배경을 설명했다. 무슨 얘기냐? 부자들이 반대해서 백지화한 거야. 지금 건강보험 제도가 부자들은 안 내. 부자들은 거의 안 내고 누구만 연 5천만 원 이하만 다 돈을 낸단 말이야. 이걸 바꾸라고 그랬더니 그걸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백지화했다고.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신중하게 만들어야 된다며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고 개편해야 된다. 지금 그런 상황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올해 안으로는 건보료 개편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90%는 원할걸? 적어도 국민 70%는 원해. 이렇게 개편하라고. 누구 말 듣고 안 하는 거야. 그는 다만 지역가입자들이 자동차나 재산의 건보료를 과도하게 징수하는 것에 불만이 크다며 이것은 올해라도 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2012년에 나온 뉴스에 외제차 8대를 갖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제로야. 여러분은 중고차 한 대만 갖고 있어도 그게 중고차 한 대만 사도 500만 원 주고 중고차 사도 4만 원 건강보험료가 더 나와요. 그거 알죠? 그런데 8대씩 외제차를 굴리는데 소득이 없다라고 건강보험료가 제로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 서민들의 재산은 뭐만 하나 사도 전부 다 재산이라고. 그거 전부 다 보험료에 추가시켜. 아니, 소득과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했으면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나보다 10,000배 많으면 10,000배 더 걷어야 그게 정상이지. 이 짐승만도 못한 20배기 2. 내가 이제 18 그렇게 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부터 산수를 할 거예요. 이 10 더하기 8 진짜. 요즘 산수 공부를 많이 해야 치매가 예방이 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이놈들이 말이에요. 예.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놈들이 지들은 건강보험료를 안 내.
지들은 건강보험료를 안 내. 왜? 우리는 아프면 우리 돈 내고 치료하겠다 이러는 거야. 한마디로 그런데 지네들이 번 돈 누구 돈이야? 어떻게 벌었어? 대한민국 이름으로 번 돈이야. 국민들이 피 빨아먹혀서. 여러분 그 얘기 확인된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95만 원에 팔리는 갤럭시 노트 4? 우리나라에서 95만 원에 판매되는 갤럭시 노트 4가 미국에서 30몇만 원이다. 그거 진짜예요? 누가 텔레그램으로 보내온 글인데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진짜인지. 정말이야? 우리나라에서 95만 원에 팔리는 삼성 노트 4가 미국에서 32만 원에 팔렸다는 거 진짜야? 외국은 36만 원. 이거 봐. 여러분 그 얘기 알죠? 현대 그랜저가 우리나라에서 사면 얼마야? 4천만 원 정도 넘어야지 사는 차인데 미국에서 2천만 원. 우리나라에는 그 풀옵션에서 4천만 원인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ABS랑 이런 게 옵션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2천만 원대래. 2,400만 원? 삼성폰 유명했어 옛날부터. 외국에서 12만 원, 17만 원 팔 때 우리나라에 35만 원 팔아먹고 지금 외국에서 30만 원 파는 거 우리나라에서 90만 원에 팔아먹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나라의 이 대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한테 그냥 외국에서 3대 판 거 거기서 남는 이윤보다 우리나라에서 한 대 판 게 이윤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 지금 대기업 지네가 돈 번 거야? 우리 국민한테 피 빨아먹은 거 아니야. 국민한테 피 빨아먹고 그래서 부자 된 건데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다 토해놔야지. 예. 이 원래 개편안에는 월급의 2천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 26만 3천 세대는 월 평균 19만 5천 원의 건보료가 오르고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 중에는 2천만 원 이상의 총소득이 있는 사람 19만 3천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13만 원의 건보료를 내게 했다. 반면 전체 지역가입자 80%가량은 건보료가 내리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고 13월에 세금 폭탄 파문이 발발하자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개편이 또 다른 증세 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 서둘러 없던 일로 한 모양새다. 문 장관은 앞서 지난 22일에도 전업주부가 불편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며 전업주부가 전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보육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가 전업주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이를 백지화한 바 있다.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런 수준이라는 거야. 박근혜 정부가 이런 수준이라는 거야. 건강보험료 또 올랐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의 건강보험료가 또 올랐어. 근데 서민만 올라. 서민만 오르는 거고 서민들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재산을 갖고 있는 놈들이 수천 배 수만 배 안 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45만 부자가 무서워서 600만 서민을 무시한 정책이다. 부자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네가 들레려고. 이명박이 2만원 낸다며. 무보수 재벌회장은 건강연금보험료 낼까? 안 내겠지. 아니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왜 세금을 안 내냐고. 별풍선도 다 소득을 별풍선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건강보험료 걷어가면서 주식 배당소득은 왜 거기다 기준을 안 하냐고. 별풍선에 대한 비율만큼 주식 배당소득도 똑같은 비율로 걷어. 그 애들 코 묻은 돈 110원짜리 별풍선에다가도 건강보험료 걷어가는 놈들이 1,000억원어치 주식 배당을 받은 애들한테 왜 건강보험료 안 걷냐고. 진짜. 그리고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기본적으로 행정 능력이 마비된 것 같아. 보건복지부 장관만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 요 엊그저께 오늘 뉴스 한번 정리해볼까요? 예. 16억 재산가 체납 건보료 94만원 내고 369만원 챙겼다.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 건보료 장기 체납 등 지적. 16억 재산가가 건강보험료는 94만원을 그 체납했다가 그걸 나중에 내고 369만원을 또 뭘로 해서 받아 처먹었나봐. 이제 미친 나라야 지금. 완전히 나라를 그러니까 정말 무슨 광인이 지배하는 것 같아. 이게 미친 나라야. 완전 나라 꼴이 지금 엉망이야. 군부대는 지금 완전히 성폭력 축제가 벌어졌지. 그잖아. 전쟁 위협은 맨날 있는데 군부대에서 성폭행이 나고 앉아있고, 군부대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뭐라 그랬어? 외박을 안 시켜줘서 하사 아가씨를 성폭행한 거라고. 이게 말이 되냐? 군부대에서 여군 하사관을 성폭행을 했는데 외박을 안 시켜줘가지고 하사관 아가씨를 성폭행을 했대. 여당 의원이. 송영근?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하고 있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야. 거기다 지금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는 모든 정부기관하고 여당, 새누리당에서 계속 방해하고 있잖아. 진척이 없어 지금. 그러면서 예산은 지금 국가 세금은 이명박이 200조 원 날려먹은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자니까 김대중 노무현 조사한다고 해서 뻥까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속 사고치고 있지. 보건복지부 장관만 사고쳐? 통일부에서 남북 대화한다는데 지금 대화는커녕이고 뻑하면 대가를 치르겠다. 김정은이 그냥 협박질이고, 여성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가는 것 같고. 여성가족부에서 무슨 게임 대회 하더라. 전직 장군이란 인간이 그따위로 얘기를 한 거 아니야. 나라가 말이에요. 나라가 지금 정상이 아니야. 그지? 나라가 정상이 아니야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을래나봐.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목적인가봐.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87년에 민주화운동 선거하면서 노태우가 어떻게 됐는 줄 알아? 그때 박정희 전두환 때 번 돈 그거 러시아에 돈 빌려주고 못 갚았잖아. 못 받았잖아. 그래갖고 러시아 전차를 받았잖아. 그거 우리 조카가 지금 타고 훈련하고 있어. 러시아 전차. 러시아 잠수함, 러시아 전차 그런 걸로 받았어. 돈 빌려줬다가 북방 외교한다고 돈 빌려줬다가 못 받아가지고 돈 날렸잖아. 그리고 김영삼이 뭐 했어요? 국민소득 $10,000 됐다고 OECD 가입한다고 가입했다가 OECD 기준으로 무역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외환위기 와가지고 IMF 온 거 아니야. 그래서 10년 동안 노태우 김영삼이 말아먹고 김대중 노무현이 간신히 다시 선진국으로 만들어왔는데 이명박 박근혜 지금 7년 만에 김영삼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지? 지금 이거 김영삼 때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IMF가 다시 온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지? 지금 분위기가요. 이러다 IMF 다시 온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금 막 무슨 수로 쓰든지 강남에 아파트 떨이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주식 가지고 떨이 하려고 그러고, 뭔가 지금 수상한 분위기야. 경제까지 이러다 한국판 서브프라임 발발한다. 경제지 집권당 대표도 경제팀 질타. 박 대통령 다양한 고민 중이다? 뭘 고민하는데. 경제지까지, 경제 언론까지 정부의 1%대 초저금리 주택대출 정책에 대해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발발을 우려하며 강력 질타하고 나섰다. 얘네는 지금 7년 뒤에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지금 이렇게라도 해서 강남 자기네들 갖고 있는 아파트를 털겠다는 거야. 29일자 사설 1% 저리대출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예고됐다를 통해 이 모기지는 집값이 하락하는 등의 리스크를 간과한 채 만든 것이라며, 아니 저금리라는 꿀을 발라 주택 구입자들의 자발적인 시장적 선택을 흐리게 하도록 고안된 대출 상품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이거 정부에서
정부에서 지원 못하게 해야 돼. 국민 세금으로 지원 못하게 해야 돼. 이 1% 대출에 대해서 승인한 놈들 개인 돈으로 물어내라래. 이거 구상권을 강화해야 돼. 내가 볼 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헌법에서 구상권을 강화해야 돼. 구상권. 고위공직자 구상권을 강화해서 이번에 200조 원 사고 난 거 그거 이명박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지금 1% 초금리 이거 최경환이 하고 박근혜가 물어내도록 최경환 박근혜 박지만 정윤회가 물어내도록 이거 구상권 중심으로 법을 바꿔야 돼. 심각한 상황이야 지금. 얘네가 완전히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을 것 같아. 정말 완전히 말아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4대강으로 외환위기를 막았다 개소리 하고 있고. 어제 그거 저기 손석희 뉴스 봤어요? 손석희 뉴스에 이명박 거짓말 일일이 다 해설해놨더만. 뭐 저기 4대강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외환위기가 온 거는 4대강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대선 때였고 외환위기는 집권 2년차에 온 거고. 무슨 4대강으로 외환위기를 극복을 해. 그리고 4대강은 대운하가 아니다? 무슨 대운하가 아니야. 그 해설서에 보니까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말 다 있더만. 233억 원 재산가가 소득 없다고 건강보험료 영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어. 자, 이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정말 그 강력한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돼. 강력한 민주정부 만들어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자기 소득에 따라 세금 내자. 서양처럼 세금 내자. 서구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처럼 세금 내게 만들면 되는 거야. 막 여러분 그 지금 얘기를 들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죠. 그죠? 이걸 어떡하나. 검찰 논문 표절 허위 해명 의혹 권은희 혐의 없음. 검찰에서 지금 권은희가 논문 표절에 대해서 허위로 해명했다라고 아마 고소 고발을 당한 문제가 있었나 봐요. 권은희를 그렇게 고소 고발했었나 봐. 혐의 없다고 판결했대. 자, MB 회고록 집중 분석 4대강 그린 뉴딜로 금융위기 극복 말도 안 된다. 요 내용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진짜 화나죠. 이렇게 하루면 티가 다 날. 예. 바로 그 티가 날 만한 그런 거짓말을 왜 이명박은 이 회고록을 발표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자화자찬과 자기 변명으로 일관됐다라고 모두가 다 비웃고 있는 이 회고록을 왜 냈는가? 이걸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명박은 임기 때부터 거짓말을 계속했잖아. 그러니까 저 회고록 자체도 거짓말이라 할 것은 전제야. 기본적인 판단이야. 그러면 왜 이 거짓부렁을 지금 뿌렸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그 뉴스쇼에 김성환의 행간? 그거 좀 찾아줘 봐요. 김성환의 행간이라는 프로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박재홍 뉴스쇼의 중간에 나오는 건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 한번 같이 들어볼 만한 내용이에요. 왜 이명박이 이 말도 안 되는 회고록을 지금 이 시점에서 터뜨렸을까? 뭐 때문에? 그 행간 좀 찾아주세요. 예, 그거 좀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고 나서 얘기를 하자고. 찾을 때까지 미리 얘기를 하자면 뭐냐? 이명박이 왜 이 회고록을 냈느냐? 그래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파일 전체를 뿌렸다는 거야. 내용 전체를 뿌린 거야, 언론사에다가. 모든 언론에 지금 돌고 있다는 거야. 그 원래는 2월 2일쯤에 이 이명박의 회고록을 공개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며칠 더 앞당겨서 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요 김성환의 행간에서 굉장히 아주 냉철하게 저기를 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 보자. 다시 듣기 어디 가면 있나?
김성원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룰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출간을 해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예. 그런데 출간 예정일을 불과 닷새 앞두고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이 회고록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MB가 자서전을 서둘러 발표한 이유,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발표는 다음 주인데 닷새 앞서 발표한 걸 누군지 서두를 표현했다. 네. 이런 표현을 하신 거네요? 엊그젯밤에 그 언론에 공개를 했잖아요. 예, 그때 예. 이제 언론사에 이 파일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됐는데요. 그때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져서 회고록을 언론사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상황이 달라졌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상황이 달라졌을까? 이게 궁금한데요. 원래 이제 회고록은 2월 2일 공개가 이미 예정이 돼 있었고 언론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날 2월 1일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예고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28일 밤 느닷없이 회고록을 언론에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뭔 상황이 달라졌느냐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요. 예. 혹시 뭐 이런 경우에 회고록 내용이 사전에 유출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공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회고록 요약본을 먼저 공개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요약본을 공개할 경우에 복사본이 도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회고록 전문이 PDF 파일로 만들어져서 통째 공개가 됐습니다. 아하, 전문이 공개됐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지금 언론사에 확산이 되고 있는지 제가 현장 기자도 아닌데 제 손에 이미 그게 들어와 있을 정도예요. 아하.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내용이 돌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서둘러서 회고록이 언론사에게 돌려졌을까? 무슨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한 건가요? 이게 이제 오늘의 행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전 대통령 측이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할 만한 변수가 뭐가 있을까?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먼저 첫째, 2월 2일이란 날짜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2월 2일 회고록 출간 날짜이기도 하고 보면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일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일이 바로 2월 2일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향후 당청 관계나 특히 친이계의 운명을 가르는 날이 2월 2일이라는 얘기인데요. 예. 어제 MB 회고록이 언론을 온통 도배할 때 새누리당 경선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2월 2일로 딱 공고를 했습니다. 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가 지금 원내대표 경선에서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친박의 이주영, 홍문종 복식조에 맞서서 이 탈박과 친이계의 조합인 유승민, 원유철 복식조가 이제 승부를 벌이는 그런 이제 형국인데요. 예. 여기서 만약에 그 비박계 그리고 친이계가 함께 뭉친 유승민 원유철 조가 만약에 질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내년 총선 공천도 친이계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비박계의 경우에. 네, 친이계와 같이 있으니까 예. 이런 경우에 이전 대통령이 친이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마 자서전 공개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 살아있다. 살아있어. 그래서 이 친박계 조심해라. 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자기 세를 오히려 결집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분석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전 대통령 측이 퇴임 직후부터 이 계속 자서전을 준비해 왔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하필 2월 초에 그걸 발표하려고 했을까? 그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자원외교 국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2월 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부터 이전 대통령 측의 시기는 여기에 온통 맞춰져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지난해 연말 대선 승리 7주년 파티라 그래서 송년 파티를 했거든요. 예. 친이계 의원들이 모여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때부터 친이계 의원들이 뭐 이전 대통령한테 세배를 한다 그래서 수십 명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또 신년 모임 한다 그래가지고 몇 차례나 또 우르르 몰려다니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미 친이계가 쇠가시를 시작했다, 새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 다음부터 친이계 의원들인 이재호, 정병국 뭐 이런 의원들이 이 청와대 인적쇄 신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쓴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던 거죠. 예. 왜 그랬겠나? 이전 대통령이 청문회 서는 것은 무슨 일이든 맞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
그러니까 동시에 자원외교 국조를 제대로 대응하라 이렇게 여당 내부에 경고의 신호음을 보냈다라고 하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에 입장이 아주 난처해졌는데요. 이 한겨레 신문이 자원외교 탐사 보도를 통해서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뒷돈을 받았다고 하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이 불을 꺼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자화자찬이든 엉터리 자료든 자서전을 빨리 좀 공개하지 않았느냐, 공개하는 시점을 당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자서전을 공개한 엊그제 아주 이게 상징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레임덕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된 건데요. 저는 박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할 경우에 친이계가 과연 반기기만 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중. 왜냐하면 오히려 친이계가 저는 불안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런가요? 이 정권이 보통 궁지에 몰리면 유혹에 빠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국을 한 방에 확 뒤집을 수 있는 핵폭탄급 카드, 국면 전환용 카드를 자꾸 만지작거리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총리 교체 카드를 꺼냈잖아요. 그리고 뭐 청와대 특보단을 만든다 그래도 지금 별로 지금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뭐 어떤 중요한 국면마다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이럴 때마다 꺼냈던 카드 중에 하나가 남북대화 뭐 종북몰이 카드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지금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역대 정권이 계속 사용해왔던 것처럼 개헌 카드를 꺼낼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친이계 입장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혹시 MB 정권 비리 수사의 가능성, 비리 수사 카드라는 걸 꺼내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감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 측이 이런 불안감이나 다급함이 자서전을 앞당겨 공개한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배경으로 빨리 공개했다. 이런 해석이네요.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에 물타기 하려고 변명해서 일단 뿌렸을 수도 있고, 하여튼 내가 볼 때 이게 지금 친이계 소위 이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뭐야? 지금 친이 친박 전쟁 중이다. 친이 친박이 2월 2일 날 그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놓고 전쟁 중에 있다. 경쟁하면서. 근데 그 중에 지금 이제 친이계에다가 어떤 그 말할 수 있는 거리를 주기 위해서 했을 것이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다? 국정조사가 지금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서 계속 자원외교에 대한 그 뭐라 그러나 추적을 하고 그걸 또 밤에 손석희 뉴스에서 계속 추가로 또 같이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명박 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자기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국정조사를 위해서 미리 이제 설레발을 치는 것일 수가 있다. 두 번째. 그러나 세 번째. 지금 박근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박근혜 지지율이 지금 뭐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20 몇 프로? 26%짜리가 나온 거 아니야. 지지율이 26%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100% 휴대전화를 했더라고. 100% 휴대전화라 더 낮게 나온 거야. 이 집전화가 들어가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연민의 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면 그래도 한 27, 8% 나올 텐데 100% 휴대전화라니까 26%까지 떨어져 버렸어. 이 정도면 이제 박근혜 지지율은 회복이 어렵다라고 본다는 거지. 그럼 이제 레임덕의 시작이다. 그렇다라면 뭔가 빅 이벤트를 하려고 할 거다. 박근혜 측에서 뭔가 전세를 역전시킬 카드를 꺼내는데 그게 혹시 이명박에 대한 수사 아니냐라는 위기의식이 회고록을 서둘러서 펼치게 한 거 아니냐. 자, 그럼 이제 그 회고록 뉴스도 또 증거를 보여라! 그럴까봐 또 이제 봐야 되잖아요. 예. 가만히 있어보자. 요게 지금 검색을 좀 해서 같이 봅시다. 리서치뷰 영남 반란 박 대통령 지지율 26%로 폭락.
휴대전화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중반까지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K와 PK, 즉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에서 모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앞서는 반란이 일어나면서 박 대통령의 마지막 버팀목마저 무너진 양상이다. 30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팩트TV와 함께 29일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전 조사 때보다 13.5%포인트 급락한 26%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정평가는 64.7%,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무응답이 9.3%, 특히 그동안 견고한 지지율을 떠받쳐주던 5, 60대와 영남 지역에서도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50대의 경우 긍정 37.5, 부정 52.8, 부정평가가 크게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는 긍정 43.4, 부정 40.0으로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 긍정평가가 전달의 49.4%에서 29.8%로 급감한 반면 부정평가는 39.9에서 56.8로 급등.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7%포인트가 높아지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랬다는 거야. 대이변이 발생했다. 부산, 울산, 경남 역시 긍정평가가 54.7에서 22.3으로 급감한 반면 부정평가는 37.4에서 67로 급증하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무려 3배나 높게 나타났다. 부산, 경남에서는 무려 3배래. 요컨대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계층, 전 지역에서 박 대통령은 무서운 민심 위반에 직면한 형국이다. 새누리당 지지율도 동반 급락해 전달보다 4.4포인트 하락한 35.4%로 그리고 13년 8월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새정연은 7.2% 오른 23.3으로 730 재보선 참패 후 가장 높아졌다. 정의당도 8월 이후 가장 높은 7.2%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층은 34.1%로 집계됐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됐어요. 자, 지금 이제 박근혜 지지율이 26%대까지 떨어졌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이게 사실은 이게 리서치 뷰라서 내가 그리고 휴대전화 100%라서 이거 좀 지나치게 낮게 나온 거 아닌가 하고 걱정했던 게 뭐냐면 한국갤럽이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한국갤럽이 사실은 이 보통 여론 조작을 주도했던 팀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지금 이 여론조사 어떻게 낼까 그게 궁금했어. 근데 지금 나온 얘기가 이 한국갤럽에서도 처음으로 20%대로 들어섰다. 그래서 한국갤럽조차도 29%가 나왔다는 거잖아. 한국갤럽에서도 29%까지 떨어졌다. 그렇게 이제 지지율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상하다. 얘네가 이렇게 쇼를 하면 지지율을 이제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때가 됐는데 왜 한국갤럽도 29라고 했을까? 그래서 고민이 된 거야. 근데 그 고민을 오늘 저 김성환의 행간을 보고 알았어. 엥? 무슨 얘기야? 김성환의 행간과 지지율이 무슨 관계인데? 내가 볼 때 지금 지지율을 계속 떨어뜨린 게 한국갤럽이야. 맨 처음부터 지지율을 내려갔다라고 낮다라고 발표하기 시작한 게 한국갤럽이라고. 그래서 한국갤럽이 얘기하면 그 다음에 미디어 리서치인가? 그쪽에서 따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서치뷰가 가끔 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갖고 지금 이제 한국갤럽이 처음으로 옛날에 이명박 지지율 50%라고 계속 뻥쳤던 게 한국갤럽이거든. 그러니까 리얼미터. 그러니까는 이제 이 지지율이 한국갤럽이 낮아졌다 치면 리얼미터가 진짜 조사하면 진짜 낮아져 있고 다시 한국갤럽이 더 낮아졌다 리얼미터가 조사하면 더 낮아져 있고 이랬단 말이야. 요게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리서치뷰가 최저치를 친 건데, 자, 그런데 그럼 도대체 계속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보도하는 이유가 뭔지 2월 2일 전당대회구나. 얘네가 2월 2일 전당대회까지 박근혜 지지율을 계속 낮은 것처럼 낮다라고 계속 보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박 친이 경쟁에서 친이를 도와주는 거지. 박근혜로 안 된다. 박근혜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박근혜 지지율이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로 발표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볼 때 전당대회 딱 끝나면 지지율 반등이라는 둥
그러면서 얘네들이 또 다른 작전을 피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지율이 실제로 내가 볼 때 박근혜 지지율 저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이제까지 계속 40% 50%라고 얘기했던 애들이 왜 갑자기 정직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전당대회 때 친박 애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친박 세력들을 그 이기기 위해서, 친이계에다가 힘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정직하게 발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지지율을 지난번처럼 또 뻥치면서 그때부터 뭐 지지율 반등에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전당대회 끝나면 뭐라고 쓴소리 한두 마디 하고 그걸 박근혜가 듣는 척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지지율이 다시 올라간다라는 쇼를 준비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지지율 문제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 박근혜 측에서 그 국제시장 쇼를 했단 말이야. 국제시장 쇼를 하면서 이건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더 안 좋게 나와. 근데 사실 내가 그랬잖아요, 어제. 그렇게 그 쇼로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런 쇼로 지지율을 올릴 수가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지금 해결 못하고 있는 게 경제 문제이고, 그런데다가 지금 친이 친박 대결에, 정윤회 박지만 대결에 권력 다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지지층이 등 돌린 거다. 왜냐? 박근혜 지지층은 성향이 뭐라 그랬어요? 보수적 성향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보수적 성향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사회적 안정을 중시하는 세력이야. 보수적 세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사회적 안정이야. 그러면 사회적 안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지지층은 그래서 두 가지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야. 본질적으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삶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박근혜는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했는데 그나마 경제에 대한 희망을 갖고 계속 지지해줬는데 경제 문제를 너무 못 푸는 거야. 그래서 돌아선 거야. 본질은 거기서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박정희 때 아니 지 아버지한테 정치하는 걸 배웠던 애가 이 수준이야? 이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 이게 박정희 마케팅이 도리어 박근혜를 살리는 게 아니라 박정희 환상도 껄 거다. 지금 박근혜가 자기가 막 위기에 몰리니까 박정희 마케팅을 한 건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박정희 마케팅으로 박근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박정희도 죽을 거다. 박정희도 죽게 될 거다라고 나는 지금 이제 감이 와요. 예상이 돼.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명박 회고록인데, 내가 볼 땐 이 회고록이 김성환의 행간에 나온 것처럼 그런 세 가지 목적으로 냈을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볼 땐 자폭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회고록은 문서로 남겨진 자료야. 근데 문서로 남겨진 자료에 조금 아까 저기 손석희 뉴스에서 본 것처럼 거짓말이 가시화돼. 바로 표시가 나는 거야. 거짓말이 그대로 표시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이 무슨 친이계의 이익을 위해서 저길 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땐 만약에 친이가 여기서 그 이명박 회고록을 들고 국민을 기만하려고 그러면 내가 볼 때 내년 선거에 친이계도 다 죽을걸? 친이계 애들도요, 여론의 향방에 굉장히 민감해.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이 이명박 회고록은 이명박 세력의 자폭을 갖고 올 것 같아. 친이계. 무슨 얘기냐면, 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세력에 두 세력이 있어. 정확히 잘 들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세력. 두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박정희 전두환 때 만들어진 군부 독재 시대에 생산된 세력. 그래서 이렇게 폭력과 억압으로 통치하려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노태우 김영삼 시절을 거쳐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20년 동안 성장한 이 재벌 세력. 그래서 이 재벌 세력은 이명박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군부 독재 세력의 이 완장 차고 다니면서 그 국민을 탄압한 것에 맛을 들였던 놈들은 박근혜를 지지하고, 이래서 친박계 친이계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제 친박 친이가 새누리당 안에서 지금 이제 공천권을 두고 한판 붙는 전당대회가 뭐냐면,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되면 한마디로 자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천권을 놓고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 중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이명박 쪽을 지지하는 놈들이 자기네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뭐 회고록도 펼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건데 내가 볼 때 저 회고록이 이명박의 무덤에 뚜껑이 열린 거 아니냐. 내 느낌은 그래요. 지금 박근혜가 박정희 마케팅을 해서 드디어 박정희의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했구나. 그런 느낌이 오고 이명박이 회고록을 내서 내가 볼 때는 친이계도 무너지게 될 것 같아. 이거는 이명박의 회고록은 그냥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수치로 이게 비판이 가능해. 거짓말한 게 그대로 드러나. 거짓말한 게 딱 들통이 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거 박정희 마케팅은 박정희의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고 이명박 회고록은 이명박의 무덤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 느낌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박근혜가 이 13월에 세금 폭탄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재벌들에게 수천억씩을 지원하는 게 지금 날마다 터지고 있잖아. 근데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갖고 있거든? 근데 계속해서 지금 재벌들에게만 수천억을 지금 쏟으면서 애들 양육비 뺏겠다. 생활보호 대상자 줄이겠다. 그래서 복지 예산을 계속 줄이겠다. 심지어는 막 조선일보, 동아일보 나서가지고 복지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 내가 볼 때 이거 지금 진짜 심각하게 아니 누가 자꾸만 이 봄이 박근혜가 끝이 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더니 이거 얘네 진짜 이 봄에 끝내려는 거야? 이 봄에 망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 확 망해버려가지고 대안을 못 찾았을 때 그 야권한테 떠넘기려는?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하여튼 뭐 어쩌려는 거지? 뭔가 지금 모습은요. 정권을 포기한 모습이야. 완전히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포기한 모습이야.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지난주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쟤네들은 사실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는데 안 막는 거다. 지금 경제 위기 막을 수 있어요. 누가? 박근혜가 경제 위기 막을 수 있다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데 지금 부자들한테 세금을 제대로 걷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제대로 걷고 그리고 그 대기업에 사내하청 금지시키고 그리고 중소기업에게 제대로 된 돈을 주라고 하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정규직에 알맞는 지금 생활비대로 지금 외국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돈 주라고 그러면 모든 경제 위기가 한 큐 해결이 돼. 근데 안 하잖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소위 지금 연봉 6, 7천대로 2005년만큼 월급을 주면 경제가 회생이 돼. 그 노무현 때처럼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고. 근데 안 하잖아. 방법 알아요.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고 노무현 때처럼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고 노무현 때처럼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주면 이 모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 언제부터? 그래 그거네. 작년 가을부터 2005년이나 2016년에 2015년이나 2016년에 올해나 내년에 경제 위기가 다시 올 거란 얘기가 계속 돌았어.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올 가을이나 내년 봄쯤에 다시 제2의 IMF가 올 거란 얘기가 심심치 않게 돌았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IMF 그럼 너무나 고통이잖아. 근데 이런 IMF를 실제로 막을 수 있는데 안 막고 있는 거야. 목적이 뭐냐? 구조조정을 지금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IMF 때 사실 그 전에 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요. 평생 노동권이 있었어요. 평생 근로권. 노동자를 스스로 그만두지 않았는데 함부로 해고할 수가 없었어. 그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IMF라는 명분으로 그냥 대량 해고를 합법화해버린 거야. 그게 노동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집단 해고를 합법화해주게 노동법을 고쳐버린 거예요. 이게 IMF거든. IMF를 핑계로 해서 노동자들을 마음껏 자를 수 있게 법을 바꾼 거야. 그래서 그때 막 모든 노동자들이 제일 가난해지고 그 뒤로 나라가 지금 개판이잖아. 98년 이후로 계속해서 서민은 가난한데 그 뒤에 서민들이 가난한 그런데도 경제는 성장했어. 그 성장한 거 전부 다 재벌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은데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는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경제 위기가 오면 경제 위기를 핑계로 또 구조조정 하려는 거 아니냐? 또 구조조정해서 노동자들은 더 나쁜 조건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IMF인데 어떻게 할 거냐? 국민들이 그냥 거기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가려는 거 아니냐는 거지.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 박근혜가 지지율 반등 방법이 없어? 고작 26만 명의 부자 때문에 건강보험료 안 해? 내가 만약에 박근혜라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오늘부터 바꾸겠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재산과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걷겠다라고 발표하겠어. 그러면 지지율 내가 볼 때 70%까지 올라가. 하루 만에 올라갈 거라고 봐. 왜냐면 건강보험이 국민들한테 가장 돈을 많이 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지지율 올라가요. 근데 왜 그걸 발표를 못 하겠을까? 왜 못 하겠을까? 그러면서 지금 막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 끝에 닿아 있는데 계속해서 수천억씩 자꾸만 재벌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걸 티를 내. 이거 지금 혹시 이 박근혜 세력을 뒤에서 조정하는 누군가 있다면 실제로 제2의 경제 위기를 만들어서 또 한 번의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 완전히 벗겨먹으려는 거냐? 아니면 국민들을 섣불리 들고 일어나게 해서 그 다음에 그걸 진압하고 완전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냐? 지금 박근혜 세력이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보이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도 안 듣는 이유가 뭘까? 지금 대기업은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1번이나 2번이나 둘 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인데 지금 모습은 이 현재 정권은 현재 이 정부와 여당은 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크림빵 아빠 사건. 예. 크림빵 아빠의 뺑소니 사건. 뭐 네티즌이 내가 알아내서 혹시 포기한 건가? 뭐 네티즌이 BMW를 막 추적해서 알아냈다. 막 이랬잖아. 그런데 갑자기 하루 만에 경찰이 또 다른 CCTV가 있었다 그러면서 사실은 윈스톰이라고 밝혀. 그러면서 갑자기 또 3시간 만에 자수를 했어. 그래서 이 크림빵 아빠 사건이 끝났는데 그러면서 희생자의 아버지가 크림빵 아빠를 뭐 용서해줬다는 둥 이러면서 막 이렇게 미담으로 몰고 가려는데 이 뉴스의 핵심은 뭐야? 이 뉴스의 핵심은 사건 발생 십몇일이 되도록 경찰이 주변 CCTV를 완전히 다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사건 발생 19일이 되도록 경찰에서 19일 만에 범인이 자수하기 전까지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윈스톰이라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범인이 자수한 거야. 3시간 만에. 처음부터 거기 CCTV가 있는데 확인 안 한 거 아니야. 이거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경찰의 치안 능력이 제로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고 지금 보건복지부의 지금 갈팡질팡은 박근혜 정부가 어떤 정치 능력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지금 13월에 세금 폭탄 문제도 그리고 지금 막 군부대 성폭력 문제가 터졌는데 뭐 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외박을 안 시켜줘서 그런다고 하사 아가씨한테 그래서 성폭행이 일어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정부와 여당이 총체적 무능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어. 절망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한마디로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의 환란을 구할 어떤 능력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 국가의 환란을 극복할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는 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뭐 희망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 후보라고 내세운 사람이 누구야? 이완구.
그런데 이완구 총리 후보 충남도지사로서 훌륭하고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얘기가 뭐야? 동생이 그 무슨 아파트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겨서 구속이 됐다며? 이완구 동생이 부동산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지금 구속이 됐다는 것까지 밝혀졌어. 그리고 이 아들이 그 아파트를 사는 과정, 그때 그 아파트를 살 때 이 이완구가 그 내부 정보에 접근이 가능했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완구가 내부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바로 그러니까 6월 달에 개발 계획이 상정이 되고 7월 달에 장모가 땅을 사고 9월 달에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됐대. 그러면 이거 개발 계획을 알고 땅을 사서 수십 배로 지금 그러니까 10배로 불려먹은 거 아니야, 재산을. 그게 지금 드러난 이완구를 지금 박근혜가 총리로 쓰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완구에는 과거에 전두환 정부에서 삼청교육대에서 일했던 애라는 거야. 전두환 때 이완구가 삼청교육대에서 일을 잘해가지고 훈장까지 탔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는 정말 이제 막 그 끝을 보여주고 있어. 막 상상을 초월한, 이게 상식적으로 상상을 초월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거는 국민을 완전히 절망해서 모든 걸 포기하게 하려는 거냐, 아니면 제2의 경제위기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노동자들을 벗겨먹으려, 재벌들의 한탕 먹고 튀려는 거냐, 아니면 그 국민들을 분노로 폭발시켜가지고 그걸 뒤에서 이 군부로 짓밟은 다음에 독재 정치를 펼치려는 거냐, 뭐냐 도대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막 밀란을 일으켜야 되느냐? 난 아니라고 봐. 지금 우리가 밀란을 일으켜서 그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 봐. 우리가 밀란을 일으키면 소위 이 합리적 중도 세력, 합리적 보수 세력이 도를 박근혜 편으로 가.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뭐요? 이거 얼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밀란이 일어날 분위기야 지금. 그죠?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밀란이 일어나면 그 밀란에 동참할, 저 중계방 좀 올려주세요. 밀란이 일으키면 밀란을 동참할 분위기야. 근데 나는 지금 밀란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고 봐. 왜? 그 밀란을 일으키면 소위 박근혜 이명박을 지지했던 합리적 보수층이 도로 박근혜 이명박 측으로 결집될 수 있다. 결집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요구해야 될 건 뭐냐? 우리 국민들이 요구해야 될 거는 뭐 무력으로 들고 일어나느냐? 난 그건 아니라고 봐. 나도 보수 세력이잖아. 그건 아니라고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볼 때 해결 딱 하나야. 뭔데? 지금의 야당을 압박해서 야당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지금 제시해라. 너희들의 비전을 제시해라. 김대중은 IMF를 극복한 경험이 있어. 김대중 세력. 노무현은 세계 최고로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 최고로 끌어올렸던 그 실력을 보여줬던 정부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이끌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소위 진보 정당들이 전부 다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강력한 야권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강력한 야권이 이 정말 세대 교체를 표현하면서 새로운 젊은 세력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경제 문제 해결하면 된다. 어떻게 정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비전을 제시해라. 그렇게 우리가 압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압박을 해 나가야 된다. 국민들이 지금 야당에게 맡겨서는 아무것도 안 돼. 지금 야당 의원들은 서로 공천권에만 정신을 두고 어떻게 공천받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어. 자기 라인만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때 그럼 국민들이 우리의 나라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분명히 제시해주면서 우리의 요구안을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희망이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야당 모두 합쳐라. 모든 야당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강력한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이 추구할 목표를 분명히 해라. 뭐다?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그리고 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공정한 세금. 공정한 세금, 보편적 복지. 이걸 분명한 목표로 해서 경제민주화, 진짜 경제민주화 이뤄내겠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뤄내겠다. 국민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나라. 저기 중계방 녹여주세요. 국민이 자유롭게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 나라. 언론이 자유롭게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 나라, 사법부가 똑바로 쓴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자. 이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예, 이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랬더니 북한 가래. 이런 간첩을 받나. 야, 지금 북한이 보편적 복지가 되어 있는 경제 민주화의 나라야? 완전 평등의 나라야? 아, 이런 이 북한 홍보단 같은 이라고. 너야말로 북한으로 꺼져 임마. 자, 기득권 30-40%가 없어져야? 저건 무슨 또 개소리일까? 기득권 30-40%가 없어져야 저 말은 뭐냐? 소위 기득권 30-40%를 뭉치게 하는 말이야. 기득권 30-40%를 뭉치게 해서 그들이 누구를 지금 진보 세력에게 힘을 주지 못하도록 저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거야. 기득권 30-40%란 말도 없어요.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부는 상위 10,000명이 갖고 있다고. 5천만 중에 10,000명만 부자야. 그러면 나머지는 뭔데? 간신히 살아간 사람들이야. 그런데 무슨 상위 30-40%를 없애. 그 국민 절반 죽으란 얘긴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예. 그죠? 우리 동생이 당분간 방송을 쉬는 게 좋겠어, 언니. 너무 너무 이렇게 요즘에 그 칼맞을 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 지금 내가 지난 지금 1월 5일부터 이렇게 지금 오늘이 이제 1월 마지막 방송인데 중간에 딱 하루만 쉬었어 내가. 중간에 하루만 쉬면서 1월 5일부터 지금 4주 때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의 내용이 사실 내가 볼 때 나의 지난 9년의 방송이 압축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1월 5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한 내용이 소위 우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나, 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나.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 미디어 권력들, 예, 재벌들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어떤 구도로 국민들을 지금 몰아가려고 하나. 그래서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찾아낸 게 뭐야? IS를 띄워서 다시 한번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에 찾아낸 건 뭐야? 그래서 그들이 노리는 건 뭐야? 반 IS 감정을 부추길 조직을 띄우려는 거다. 소위 극우 세력을 키워서 반 IS에 대한 막 그 분노를 부추기고, 그래서 반 IS와의 전쟁을 부추기려고 지금 조직적으로 모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요게 1월 셋째 주까지 우리가 찾아낸 내용이고,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내가 지금 이번 정부에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쭉 밝혀낸 건데, 내용을 아니 그냥 뭐 밝혀냈다기보다 그냥 소설이야. 그냥 소설이야, 소설. 뭐 수습이 안 된다. 일단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예, 오늘 망치 부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뭐 저기 다 끝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 집이 잿더미가 된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떠나서 거지가 됐다. 근데 그 또 한 사람의 집에 불이 난 사람은 그동안 집이 여기저기 낡았었는데 잘 됐다. 그리고 집을 새로 짓기 시작했다고. 주변에서 돌과 나무를 주워와서 집을 새로 짓기 시작했다고. 집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처럼. 예. 그래요? 잠깐만. 이거 또 저기 하려고 그러나? 이거 좀 올려주세요, 중계방. 예, 중계방에 올려주세요. 또 방폭시키려고? 예. 그러니까 지금 항상 보니까요, 우리가 방폭되는 시간이 사람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야.
내가 보니까 우리가 방폭되는 시간들이 보니까 갑자기 사람이 막 늘어나는 시간이야. 그때 방폭이 되더라고. 파일 넘어갈 때면요. 파일 넘어가는 시간이 정확해야 되잖아. 시간이 다 달라. 10분, 15분에 한 적도 있고 30분에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뭐가는 15분이나 30분, 지금 43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이 아니야. 예. 그래서 지금 그 방폭이 되는데 그 방폭될 때 보면요. 왜 그 전체 시간, 그러니까 전체 시청자 수가 최고치를 찍을 때 방폭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갑자기 확 몰리게 해서 그래서 트래픽을 거는지. 지금 어때요? 자료 영상 볼 때는 녹화 시간이 달라진다. 그래요? 지금 파일이 넘어가는데 녹화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럼 파일이 넘어가는데 왜 녹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죠? 하여간 항상 보니까 요즘에 그게 되거든. 최고 시청률이 나온 시간까지 볼 수 있어. 그래서 보면 요 4시 15분에서 4시 40분 사이에 그 최고치를 찍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지금 방폭이 되는 것 같아.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확 몰아가지고 방폭을 시키나? 이상하게 그 시간대에 사람이 많이 몰려. 예. 자, 어때요? 지금 방폭 돼요? 지금 방송 나오고 있죠? 방폭 안 됐죠? 방폭 안 되고 좀 넘어갔죠? 위기를 넘어갔어. 아까 하던 얘기 다시 시작할게요. 예. 웹캠하고 자료 영상 볼 때하고 시간이 다를 수 있다. 그걸 찾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웹캠하고 뭐 자료 영상 볼 때랑 녹화 용량이 달라져서 그래서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도 꽤 가능성이 있네요. 꽤 가능성 있고. 그럼 이게 아프리카 오류인지 아니면 이게 내 컴퓨터 오류인지. 근데 이게 내 컴퓨터 오류면 항상 그 시간에 방폭이 돼야 되는데 항상 방폭이 되는 건 또 아니야. 그죠? 어떤 날은 방폭이 되고 예. 어떤 날은 방폭이 되고 어떤 날은 방폭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파일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비고님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용량이 다르다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방폭이 되고 어떤 날은 방폭이 안 되잖아요.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방폭이 중심이야. 예. 그러니까 버퍼가 생기는데 버퍼가 생겼다가 그냥 방폭이 되는 경우가 있고 방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 이유가 뭐냐고. 자, 방폭의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제가 아프리카에다 얘기하고 이게 아프리카 오류냐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내 컴에 오르면 그 시간에 방폭이 다 계속돼야 되잖아. 근데 그 방폭이 항상 되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 4번 됐거든요. 원인이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똑같이 불이 난 두 사람이 있었다. 전 재산이 들어있는 그 집이 불이 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은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길을 떠나 거지처럼 살다 죽었다.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동안에 집이 많이 낡아서 고쳐야지 했는데 못 고쳤는데 불이 나서 차라리 다행이다. 그리고 주변에서 다시 돌과 나무를 주워 모아서 집을 짓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나라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우리는 모든 걸 잃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서 떠나고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라는 마음으로 나라의 기틀부터 바로잡을 거냐? 이제까지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소위 재벌들이 미디어를 통해 만들어 놓은 그런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봤고, 소위 그들이 만든 매트릭스 안에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세상을 바라봤다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니 어떤 이 조물주께서는 망치부인 방송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물론 저를 알지 못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또 다른 지혜로운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이 너희들의 이 물건, 이 물질에 대한 이 욕망이 너무 도를 지나쳐서 정말 공멸 직전에 가 있다. 그럼 이 공멸 직전에 있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에 하나다. 포기하고 멸망할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바로잡을 것이냐. 그 처음부터 바로잡는 것이 우리가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그동안 그들이 만들어놓은 부자 되세요,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가장 유행한 말이 부자 되세요였어요. 예, 그 부자 되세요라는 말에 속아서 우리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살면 부자가 될 줄 알았지만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더욱더 가난해졌어요. 결국 부자가 되라는 욕심을 팔아, 결국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것이 물새듯 나가는 것들을 모르게 한 거죠. 언젠간 네가 부자 될 수 있어. 한탕주의, 로또 사, 뭐 경마해, 도박해, 토토해, 이러면서 우리들의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추겨서 사실 우리를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어오는 과정이었다.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물질은 그렇게 부자가 될 만큼 많이 필요 없다. 우리가 새끼 먹을 만큼 있으면 되고, 삼시세끼 먹을 만큼 있으면 되고, 비바람을 막을 정도의 공간이 있으면 된다. 그런 근검절약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들의 이 삶의 기준을, 삶의 근본을 지금 바로잡을 때다. 쓰지도 못할 돈, 죽을 때 그 많은 돈, 이건희가 죽을 때 저 수십조 원 가져가나? 못 가져간다. 그 19조 원을 가진 그 이슬람 왕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19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죽어서 서민들과 똑같이 국립묘지에 묻혀 있잖아요. 비석도 없이. 그게 죽음이다. 뭐하러 살아생전에 그렇게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느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남의 것을 뺏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나누어서 살자. 남의 것 뺏어서 먹으면 살밖에 더 찌냐, 성인병밖에 더 걸리냐. 이제 있는 거 나눠 먹고 같이 걷고, 그 정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어깨를 위로해주는 우리 인간의 공동체를 복원하자. 그게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박근혜 정부와 그리고 이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정말 멸국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들은 나라를 멸망시켜서 뭘 얻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멸망시킨다고 우리가 그냥 따라갈 거냐? 난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여기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우리가 같이 결단을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섭시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야당 정신 차리고 하나로 뭉쳐라.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이 젊고 그 일하려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자. 저는 그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두가 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 보호받는 나라,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 그래서 서민들이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거 재벌이 유능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의 재산, 우리 국민들이 지금 15년 동안 삼성을 키워준 거예요. SK가 갖고 있는 돈, 그거 우리 국민들이 15년 동안 모든 돈을 SK에 몰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다 같이 나눴으면 우리 모두가 부유하고 풍족할 수 있어요. 재벌들이 1000조 원을 갖고 있잖아. 재벌들이 갖고 있는 1000조 원을 지금 이 복지부용으로 풀고 노동자들에게 월급으로 나눠주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나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자. 정말 소득과 재산에 따라 공정한 세금을 내는 나라를 만들어가자.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 나라. 단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공의로운 교육을 받으면서 인간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사랑받고 자라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우리들 스스로가 일자리를 만들고 모두가 함께 나누는, 쟤보다 내가 잘 살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북한 가라라고 얘기하는 미친 연놈들아, 잘 들어라. 북한이 다 같이 잘 사냐?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데 그게 왜 북한 가라는 얘기야? 어?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요. 지금 재벌들이 쌓아놓은 천조 못 쓰고 죽어. 쓰지도 못할 돈 지금 재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우리 이야기해 나갑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각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있으면 그거 괴물이에요. 요괴 인간이죠.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언젠간 반드시 죽어요. 근데 어떻게 살다 죽을까야? 우린 내일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뇌혈관 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언제 죽을지 우린 몰라.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난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자고요. 어차피 다 죽는데 뭐하러 일부러 죽어.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적어도 내 후손은 나보다 좋은 상황에서 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자는 거지.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우리 대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정말 40년 안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하려는 일을 이어가겠죠.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 온 거 아니에요. 선대의 꿈을 이어가느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비행기, 하늘을 날고 싶은 비행기에 그림을 그렸고 그걸 300년 후에 400년 후에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꿈꾸었던 홍익인간, 넓게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그 사상, 그걸 펼치기 위해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정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동안 실수해 왔어요. 이제 우리가, 사람은 모두 실수를 하니까 그동안 우리는 잘못했다. 이제 바로잡자. 우리의 모든 욕심이 이 불타버렸다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이제 돌 하나하나 새로 놓자. 그래서 새로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나는 새정치연합에 기적의 딱 한 수가 있다고 봐. 내가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던 기적의 단 한 수.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볼 때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70%까지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 기적이 일어난다면. 제가 2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그 기적이 일어난다면 새정치연합이 단 한 수로 나는 그 70%까지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새정치연합이 모든 야당을 품어주면서 새롭고 강한 야당이 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길이 뭔지는 스스로 판단하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기적이 준비된 때인가? 아직은 기적이 일어날 때가 아닌가? 이번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외치다 보면 언젠가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언젠간 나오겠지. 예.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이 아줌마 직업이 뭐야? 주부야. 자칭 주부. 국세청 지정 방송인, 법원 지정, 영향력 있는 언론인. 하지만 내 생각에 나는 주부야. 그것도 불량 주부. 그저 아줌마가 떠드는 헛소리라고 생각해도 좋아. 하지만 혹시 마음 한구석에 망치분이랑 같이 희망의 씨앗을 한번 뿌려볼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 괜히 욕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부정하지 말고 마음을 모아주세요. 지금 우리는 우리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마음을 모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종교가 뭐든,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든 기도해 주십시오. 눈을 뜨고 기도하든 눈을 감고 기도하든 이슬람식으로 하든 불교식으로 하든 기독교식으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적을 한번 꿈꾸어 봅시다.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버리려는 자들로부터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오늘 우리가 뿌려봅시다.
이 씨를 뿌려서 얼마나 싹이 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싹 틀 때까지 계속해서 씨를 뿌려 갑시다. 콩나물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모르는 사이에 커가듯이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성공하기 어려운 일을 실패하지 않는 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성공하기 어려운 일을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분노를 해야 돼요. 분노하고 싸워가야 돼요. 그런데 이 분노의 중심이 미움이라면, 저놈이 가진 걸 뺏고 싶은 질투라면 우리는 그 분노에 타버릴 거예요. 하지만 이 분노의 가슴 속에 나보다 약자에 대한 사랑과 나보다 약자가 더 좋은 환경에 살게 하고 싶다라는 거룩한 희망이 있다면 우리의 분노는 에너지가 될 겁니다. 미움과 질투로 만들어진 분노는 자신을 태우지만 사랑과 희망이 바탕이 된 분노는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노하면서 사랑과 희망을 품고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씨를 뿌립시다. 우리가 씨를 뿌리다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씨를 뿌리다 죽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의 먼 후손들은 오늘 우리가 꿈꾸었던 상식이 통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을 심는 사람이 됩시다.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없어요. 하지만 물 한 방울이 떨어지고 두 방울이 떨어지고 억 방울이 떨어지면 바위는 뚫어집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순간 우리를 버려서 정말 물방울이 바위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져야 언젠가 바위가 뚫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을 물방울처럼 터트려버리고 우리 희망을 위해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내려갑시다. 물은 가장 낮은 곳에서 모인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예, 방송이 마음에 안 드셨다면 다음에 안 오셔도 되고요.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또 이렇게 개쌍도 이러면서 지금 딱 보니까 요원이죠. 개쌍도 라도 이러면서 지역감정 부추기고 여자 남자 욕해서 그 성별 분열 부추기고 전업맘 워킹맘 분열시켜서 또 그거 부추기고, 그리고 이 노인들하고 젊은 세대 간의 분열 부추기고,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분열시켜서 그들의 목표를 이루어왔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 모두는 하나가 돼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선물해주신 한 분 한 분 제가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방송은 월요일날 2시 월요일날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